제가 대표님을 원래 제가 자사운용공사에 다닐 때는 멀리서 그래서만 듣고 그랬는데 오늘 또 옆에서 제가 질문할 기회를 있다고 하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슈카월드님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많이 금융에 관한 거 그런 지식 전달이 상당히 활발하시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좀 그러세요. 대표님이 답해 주시는 걸로 일단 뭐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너무 박스권이 길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물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긴 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줄곧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과연 일반인들이 소위 말해 장기 투자 아니면 뭐 단기 투자라도 이게 해서 쉽사리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냐, 미국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단순히 이제 인덱스로 보면 지금 다우나 저기 나스닥 보면 계속 레코드 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늘려서 보면 내가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 똑같이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쉬는 국가에 투자해야지 돈을 벌지. 미국 주식은 보링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똑같이 지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건 똑같이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착시 현장이에요. 뭐가 착시 현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 IMF 겪고 리만 겪으면서 많은 회사가 도산됐잖아요. 그게 다 인덱스에 포함됐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뭐 그런 것만 보면 전혀 다른 픽처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의 다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모든 그거를 다 더한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든 게 한국은 모든 게 포함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마켓 그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계속 생기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덱스가 안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건 오히려 저는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근데 한국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 저는 한국의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한국이. 네, 한국이 거의 90%의 국민이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90%는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비교적 좀 그런 생각이 많아요. 90% 너무 과장되는 거예요? 좀 9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질로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는 계속 부자가 될 거고 나머지 90%는 이런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지수만 보고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보통 미국에서 에코리 컬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때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계속 지속된 교육을 통해서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식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월등하게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한국 주식은 계속 디프레스 된 거죠. 안 사고 팔기만 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한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지금 시장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개인별 주식을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회사들이 많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세계적인 기업 또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편인데 한국 시장에는 그렇게 지금 막 성장성이 있게 보이는 기업이 적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한국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 닭이 먼저인데 미국은 1980년대, 7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엄청나게 잃어버렸죠.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자동차 일본한테 다 뺏겼고 철강 한국한테 뺏기고 중국한테 뺏기고 지금 미국의 슈퍼마켓 가면 거의 물건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영리하게 그 401k라는 걸 만들어서 월급쟁이들한테 돈이 10%씩 계속 주시장에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모이게 되니까 새로운 기업들의 펀딩이 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돈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풍부한 자금이 그런 아이디어를 서포트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사람만 많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중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일본 같이 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지 않느냐를 얘기하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돈 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풍토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정말로 커넥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밖에 못하게 되니까 아니면 재벌 기업에서 스피노프 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는 건데 조금 넓게 보면은 한국은 충분히 그런 시장이 올 거다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미국처럼 40년대 70년대 이후에 올랐듯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스카운트의 그런 주된 원인이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나는 코리아 분들을 한국에 투자하는 것만 한 25년 했지만 외국에서는 항상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데 항상 한국 사람은 한 번도 한국 사람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잘못된 금융 지식인 것 같고 스스로 세뇌가 됐다고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좋다고 얘기한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세뇌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저도 뭐 펀드 운용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보면은 사람들이 펀드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뭐 너무 보링한 주식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보홀이 큰 주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를 크게 가게 되면은 아우 못 버티고 여기서 그렇죠. 꺾고 하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펀드 시장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운용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 어떤 마케팅이 상당히 좀 그동안은 부족했다든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또 사람들이 주식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 20년, 30년으로 보고 보면 아시다시피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확장성이잖아요. 저는 확장성이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20년대에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발전하고 공장도 하나 더 짓고 그게 확장성이잖아요. 자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건데 부동산은 투자를 보면서 주식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부동산은 확장성이 없잖아요. 가격은 모르죠. 확장성. 가격은 모를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지. 사실은 더 길게 보면 그 부동산은 펀더멘털리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펀더멘털리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뿐이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시장은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일본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본도 사실은 잃어버린 20년 주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러면서 주식시장마저 활력을 잃을까 봐. 저는 일본하고 좀 틀린 게요. 일본은 그 주시장이 피크를 했을 때가 무지하게 버블이었어요. 그렇죠. 그 퍼가 거의 70배, 80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 지금은 오히려 한국은 그 미리 반영한 거예요. 일본처럼 될 것 같다. 미리 와 있다. 네, 미리 그래서 미리 걱정이 미리 돼서 다 그게 가격에 이미 그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은 첫째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고 두 번째로 개인들의 자금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한국은 그 포텐셜이 폭발성이 있다고 봐요. 뭔가 하나 불을 지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바뀐다든가. 한국의 제일 문제는 퇴직연금 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식을 노후 준비의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많은 시중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도 나타날 거예요. 펀딩이 많이 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이 많은 스타트업부터 위에까지 아주 골고루 자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벤처 캐피탈 펀드 굉장히 작고 또 펀드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실망하게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이 버블이 아니다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미 일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너무 비쌌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한국이 뭐 PBR이 지금 뭐 0.7, 0.8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퍼도 10이 안 되고 있고. 그 제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주식 투자를 못하겠다, 전문가의 손길을 받겠다. 근데 펀드를 한다고 하는데 펀드가 너무 많고 이 장기 수익이라는 거에서 뭔가 확신도 없고 각 유명하다는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뭔가 좀 괜히 수수료만 나갈 것 같고, 또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수수료 비싼 펀드 해봐야 예전에 소용이 없었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 펀드 시장을 완전히 관심이 좀 멀어져가는, 특히 우리가 가장 자신이 있어서 이거를 해주겠다라는, 차라리 일반인들한테 뭔가 대표성 있는 펀드라도 보여야 그거에 관심 갖고 나머지를 볼 텐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뮤추얼 펀드라고 그러잖아요. 뮤추얼 펀드 시장이 생긴 게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펀드에서 그 펀드 시행 정보가 굉장히 많았죠. 한국의 레귤레이션이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도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미국 같은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좀 한국에서 봤을 때 놀란 거는 같은 스트레터지인데 펀드가 막 10개, 20개 있으니까 또 수익률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 펀드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체리 패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전략을 가지고 펀드가 10개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계속 발표하면 그 회사는 그렇죠. 굉장히 네. 승리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턴오버라고 그러죠. 주식에 그 사고 파는 게 막 1000%, 500% 막 이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분도 아마 그런 분들도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펀더멘탈에 한다기보다 사고 파는 걸 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턴오버가 굉장히 낮아졌고, 펀드들도 그리고 펀드 숫자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외면하면 그거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수료 이슈인데요. 네. 수수료가 로드 펀드냐 노 로드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펀드는 판매 수수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노 로드가, 약간 로드 펀드인 경우에 펀드를 살려고 하면 한 6.7%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이제 7% 마이너스 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있던 회사가 스커더라는 회사였는데,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노로드 펀드, 왜냐면 이거 투자가한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펀드에 투자하자마자 7%를 감소하고 하느냐. 그래서 노로드 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스커더가. 근데 그래서 그건 세일즈 차지를 없애는 거죠. 대신에 메릴 린치라든가 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그런 데 가지 말고 직접 스커더한테 말한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처음으로 노로드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피델리티한테 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죠. 피델리티는 오픈 아키텍처라서 세일즈 차지를 붙여도 좋으니까 모든 금융기관이 팔게 했거든요. 근데 스커더는 훨씬 더 먼저 회사를 사용했는데 고객을 위한다고 한 게 오히려 자기네 보험 비즈니스는 완전히 잊혀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니까 메릴 린치 가서 펀드 사주세요 그러지, 로드가 있으니까 이 로드를 피하기 위해서 노 로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커더로 오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던 거죠. 자산운용사는. 그래서 좋은 레슨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대입을 해보면 한국은 전부 로드 펀드죠. 네. 그러니까 로드도 6% 7%는 아니지만 1%씩 펀드가 존재하는 건 해마다 뛰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제가 선전하려고 찍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연결된 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노로드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펀드를 다 해서 뭐 10개밖에 안 돼.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투자하게 했고, 그래서 노로드 펀드를 한국에서 소개를 하고, 세일즈 차지로 굳이 은행 가서 하지 말아도 비대면으로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알려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거의 다 노로드죠. 로드를 붙이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스스로가 나죠. 그게 이제 많은 돈의 유익을 또 이루게 됐고, 또 이 펀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잖아요. 옛날에는 그 세일즈 커미션을 1년에 1%씩 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잖아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국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몰랐거든요. 펀드를 살 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사면 되지. 근데 그런 로드냐 노로드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빨리 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이 딱 기로에 서 있는 어떤. 그렇죠.